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평론가님 보면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시간 빠르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줄 테니까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더 짧은 온라인은 쇼폼 열풍. 법이 된 이름들 네이밍 법안, 노조부터 정치권까지 새 바람이 분다. 자, 오늘도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법률 이슈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시청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쇼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는 짧고 더 짧고 더 아주 그냥 나노 단위로 짧아지는 영상들, 이른바 쇼폼이라고 불리는 그런 짧은 영상 콘텐츠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되는 장면만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혹시 쇼폼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 쇼폼 자주 보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강아지 영상입니다. 어머, 강아지 좋아하세요? 이제 제가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나 맞아. 정치 문제를 다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동하는 중에 머리를 우리가 식힌다고 하죠. 예. 근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도 너무 심각한 주제를 자꾸 보다 보면 머리가 너무 가열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쇼폼을 막 찾다 보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뭐 귀여운 영상, 감동적인 영상 이런 것이 아주 짧게 30초, 1분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1분 동안 이걸 보다 보면 이제 빙그레 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서 쇼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야구 경기에서 왜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잡는 경우가 맞아요. 있죠. 네. 뭐 홈런 딱 치는 순간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이없는 스포츠 스타의 실수 이런 거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아마 이 휴대전화, 휴대폰 시대를 맞아서 가장 빨리 콘텐츠를 재미있게 소비하는 방식으로서 쇼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쇼폼이 인기잖아요. 이제 좀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쇼폼들 영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셨는지 궁금해요. 나문희의 첫사랑, 토카토카 댄스, 04년생 클럽춤 뭐 이게 뭐예요? 전 다 지금 생소하거든요. 일단 이 나문희의 첫사랑인 것은 네. 나문희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 허밍 어반 스테리오스의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 주제곡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려라 땅을 힘껏 박차고 뭐죠? 아름다운 음치셔서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뭐죠? 저 처음 달려라 들어보는 코난. 건데.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코난. 예, 이거 맞나? 달려라 네. 땅을 힘껏 박차고 근데 이거 빨리 들으면 당기시는 게 어떻게 보냐면 네. 달려라 하모니카. 하모니카. 땅을 힘껏이 진짜 하모니카처럼 들려요. 빨리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지? 신기하다. 예, 근데 누군가가 달려라 하모니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라 하모니카 이렇게 막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나 쉐이크라는 노래를 빨리 들려서 듣다 보면 네. 너무 휘어졌어가 마치 나문희의 첫사랑 이게 이제 연음이라던가 이런 게 네. 발생을 하면서 된 건데 이게 점차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짧은 영상으로 점점 인기가 끌어서 본래 버전과는 전혀 다른 버전의 네. 나문희의 첫사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문희 선생님일까? 이 나문희라는 이 용어가 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갔으면 조금 덜 히트를 했을 것 같아요. 나문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한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네. 예전에 시트콤 출연해가지고 하이킥. 네. 너무 재밌었잖아요. 거기서 네. 그 나문희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로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서 더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하이킥을 다시 봐서 역주행하는 또 맞습니다.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더 히트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쇼폼 콘텐츠들이 요즘에 또 MZ세대들에게 특히나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홍보 영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쇼폼으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댄스 챌린지 등 MZ세대 눈높이 맞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실제로 또 효과를 봤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남지 공직자 댄스 챌린지 더 찾아봤는데 네.
우리가 보통 공직자 하면은 엄숙근엄 진지를 맞아요. 생각하기 엄근진. 때문에 약간 반전 효과 때문에 더 인기를 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짧은 형식인데 쇼폼의 특징이 가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로 바로 촬영을 맞아요. 해서 세로형으로 네. 짧게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유튜브 시청자 수의 조회수가 이 젊은 세대 휴대전화로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시민 참여 콘텐츠 형태를 점점 발전시키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또 끌었다라고 하고 네. 하남시에서 앞으로 SNS 서포터즈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쉽게 전파시키는데 아마 이런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즘 MZ 세대들에겐 적어도 공무원분들이 되게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또 그런데 반전이네요. 저는 네. 이 춤추시는 분들 보고 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 만에 하나 네. 시장님이 하라라고 해서 하는 또 그런 일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하실 때 네. 지원자를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한번 찾아봐야겠네. 티가 네, 좀 네. 났나 봐요. 억지로 하는 티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본인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얼굴이 계속 재생되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혹시나 앞으로는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맞아요. 역시 또 세세한 마음까지도 돌봐주시는 또 전혜연 평론가님이신데, 자, 청년층에게 참 쇼폼이 호응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가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자, 유통가에서 쇼폼을 주요 마케팅 키워드로 삼고 있다고요. 예, 저는 정말 이 민간 기업들의 마케팅이 정말 시대상을 빠르게 반영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 광고 생각을 하면 뭐 어서 오세요, 뭐 모든 물건 다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컨셉인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 즉 쇼폼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편의점 우리 CU에서 네. 드라마 형식의 쇼폼을 올린 겁니다. 오. 그래서 편의점 고인물, 편의점 뚝딱이인데 네. 이게 짧은 형태로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벌써 웃겨요. 네. 뭐 거기서 어떤 러브 스토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왜 편의점에 보면 특이한 고객들 있잖아요. 예, 예를 다 들면은 있죠. 어딜 가나. 1+1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소주는 1+1을 왜 안 해요? 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안 한다고 설명하면은 이분이 나갔다가 좀 이따가 어떤 고객이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나 껌은 5개나 샀으니까 하나만 더 줘. 막 이런 약간 애완도 담겨 있기도 하고. 슈퍼처럼. 예, 이제 재미있는 네. 스토리들이 이제 편의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 어. 그러니까 당장은 이 매체가 이 어떤 편의점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나 또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발 제조 업체에서 네. 부럽지 않아. 이게 약간 패러디에서 옮기는 네. 것이고요. 또 GS 리테일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곳이 패션 업계죠. 그래서 네. 패션 업계도 많은 쇼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채널에 보통 한두 번보다 재밌으면 우리가 구독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홍보 수단까지 됐는데 이 쇼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또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하면 신문, 방송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광고가 전통적인 광고로 여겨졌는데 네. 요즘은 보다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네. 젊은 세대들이 주요 소비층인데다가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주요 소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이 세대가 어떤 매체를 많이 활용하게 될까? 아, 휴대전화더라. 휴대전화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라고 했더니 쇼폼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홍보로서의 이 어떤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MZ 세대의 특징으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네. 솔직함, 솔직함. 짧음, 병맛. 병맛. 이건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약간 병맛이 B급 정서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남은희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네. 남은희 선생님이 인기를 끈 게 근엄한 어른, 뭐 손자 손녀를 막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네. 약간 철없고 어떤 때 보면 이제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약간 네. 좀 독특한 맞아, 너무 발상을 재밌죠.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 때문에 B급 정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솔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너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거창하게 하면 이게 소비자들 우리가 반발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음,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세대의 특징이 디지털 세대 자체가 워낙 짧은 영상이라던가
텍스트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네. 줄임말 요즘 굉장히 많죠. 많죠, 너무 많죠. 왜냐, 우리 휴대전화로 문자 보낼 때 길면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알았어도 아니고 이응, 어, 응응, 오, 오. 뭐 그리고 뭐 줄임말 하는 것도 네. 다 사실은 같은 문화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숏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숏폼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네. 전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MZ세대 하는데 저도 그 MZ세대 완전 초반에 막 걸려 있어요. 이게 밀레니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MZ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꼰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인기가 어쨌든 계속 높아지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플랫폼 간의 쇼폼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쇼폼의 열풍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메타버스라든지 대체불가 토큰 즉 NFT와 같이 접목되는 형태로 쭉 발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가능성이 계속 무한한 거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TV에서 재밌는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 보려면 다시 보려면 네. 재방송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그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걸 짧게 줄여가지고 한 또 파생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영상을 더 짧게 줄여서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더 네. 글로리다. 네. 그럼 문동은 사이다 발언에서 30초짜리 영상을 누군가가 올리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 매체와의 경쟁 관계냐, 보완 관계냐,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쇼폼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네.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네. 이외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NTF 기술과 쇼폼이 결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쇼폼이 ESG라는 것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뭐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 가능한 사회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쇼폼이 좀 긍정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좀 비판이 됐던 방식이 빈곤층이라든가 굉장히 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 왜 모금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네,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만 그렇죠. 부각을 시켰죠. 물론 이제 필요한 예.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현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이 사람들을 너무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판이 맞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요즘 쇼폼은 오히려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운동화를 지원받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쇼폼이 올라오는데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면 그래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내면 이 아이에게 운동화를 사줄 수 있구나. 네네네. 이 아이가 맑은 물을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쇼폼이 또 이런 ESG로서의 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젊은 층의 쇼폼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정치권에서도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쇼폼 영상에서 걸그룹 관련 밈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귀에 예. 이렇게 이런 무선 이어폰을 꺾고 걸어갑니다. 네. 근데 시장님 어디 가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양쪽에 무선 이어폰 끼고 있어서 휴대전화를 이제 영상을 재생하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네. 저도 많이 가는데 편의점에 가서 예를 들면은 그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대다수가 길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음악 듣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낀 채로 이 질문을 들으니까 예를 들면 길을 묻거나 이런데도 무슨 자기가 음악을 듣는 거, 듣느냐 자기 이걸로 입장에서 하고 뉴진스의 하이보이다라는 이제 답을 하는 것이 뉴진스의 인기와 더불어서 점점 더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시장님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는데도 뭘 들으세요라고 어려운히 생각하고 뉴진스의 하이보이다라는 것을 기존에 있던 문화에서 이제 패러디한 건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편의점 가서 아침에 뉴스 들으면서 가서 네. 물건 사는 경우 있거든요. 멋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네. 편의점 직원들이 제발 네. 편의점 와서 이거 빼달라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꼭 뺍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러면서 계산을 해야 손님들이 되는데. 이걸 빼면 되는데
계속 크게 말해라라고 해서 편의점 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기사를 그럴 보고 수 그때부터는 있네요. 빼거든요. 제가 말한 건 사회 현상적인 한 부분인 거고 어쨌든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것은 이런 문화가 탄생시킨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문화처럼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예전에 대선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네. 이런 어떤 쇼폼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이제 무야홍 네, 무조건 우영우.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을 살짝 차용한 것이었죠. 네. 저 민주당에서도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의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 짧게 붙는 쇼폼이 또 있었고요. 네. 당시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대선 후보에 출마했는데 예. 매기 흉내 이제 본인은 대선 경선에 네.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는 매기다 해서 네. 매기론에서 그런 쇼폼이 또 나돌기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니까 네. 이런 재미있는 쇼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정말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지난번 대선 때 그 양 후보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넥스트 레벨 춤추는 걸 합성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뭐 진짜 적잖이 충격을 그렇습니다. 받았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젊은 세대와 정치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세대 차이라는 말은 워낙에 예전부터 있었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자, 나와 다른 세대가 좋아하는 또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래도 좀 간극을 의견 차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론가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근데 쇼폼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굉장히 어렵죠. 네. 아까 제가 ESG 말씀드렸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쇼폼 영상 중에 특정인을 비하하는 데 이게 활용이 되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이런 쇼폼도 사실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음. 특히 저는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과 노인을 비하하는 쇼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은 우리가 비하할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웃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장애인 넘어지는 거 보고 웃으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서 쇼폼을 활용해서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겠다라는 발상은 좋은데 네.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왜냐? 정치나 행정은 세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야 되지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너무 악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제작하면은 다 알아봐 줄 거고, 그죠? 어쨌든 그 쇼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잘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양날의 검은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유행하는 밈이나 또 관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관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관심 종자의 줄임말이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위험하거나 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지하철이 닫히는 그 문 사이에 일부러 몸을 끼워 넣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유행을 하는 걸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네. 이게 우리가 좀 재밌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왜 이 지하철 딱 달릴 때 뭔가 장애물 있으면 다시 열리잖아요. 예. 근데 이때 지하철문에 딱 갈렸을 때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 가지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보는 사람으로서 웃긴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하철에 문 끼고 이렇게 뭔가 우스꽝스러운 표정 짓거나 네네. 이런 것이 한때 유행처럼 떠돌다 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철도는 한 번 이 한 곳이 지연이 되면 다음 철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충돌 사고 위험도 있는 것이고 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은 빨리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쇼폼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또 병맛의 나쁜 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걱정하고 모방을 할까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쇼폼 콘텐츠가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이 틱톡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이제 틱톡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문화처럼 번지는데 그걸 뭘 규제하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틱톡이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보안을 어떤 해치는 기구로 보는 의선이 있습니다. 예. 미국 몬태나주 의회에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의 이만에는 뭐냐?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과 공유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예, 이게 이제 중국 기반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 예. 이게 정보 공유가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틱톡 다운받으면 벌금 부과하지 않지만 네. 앱 스토어나 틱톡이 이런 경우를 한다. 이게 플랫폼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어긴다라고 하면은 앱 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0,000,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틱톡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네. 정부의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몬태나 주에서만 지금 금지한 법안이 통과가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예, 그러나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좀 논란의 거리긴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또 영국 정부는 틱톡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영국의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틱톡의 사용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 되어야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무려 13세 미만 어린이 14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600만 달러, 약 209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건데요. 네. 한마디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본 건데 틱톡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제가 진짜 확실히 꼰대라고 느끼는 거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또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강남 쪽에서도 자꾸 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몇몇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정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또 이 또한 또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거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될 게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선의 배경에는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서 공공 정보를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킹 수준으로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기, 정부 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의 경험을 좀 유출해 보면 네. 이런 걸 잘 못 갈게 합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깨톡, 네. 네, 깨톡 쓸 때 별 걸 우리가 다 왔다 갔다 전송을 그렇죠.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온갖 공문서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문서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결정 사항의 공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우리가 그걸 깔아놓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기 사진 보낸다는 게 파일을 잘못 첨부해서 공공기관의 문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으로 사람들이 이거 재밌어 한번 공유하자 뭐 대화하다가 이런 공공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틱톡이라고 딱 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공문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업무용 기기, 단말기에 업무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한다인데 아마 틱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생생법률쇼에서 CIA 그 감청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정부 입장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쇼폼 콘텐츠가 1, 2분 정도인데 한두 개 봐볼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말 중독이 돼가지고 한두 시간 훌쩍 지나고 또 밤을 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디지털 마약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정서적이나 지능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아까 제가 또 걱정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삶의 질 하락 같은 좀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일상도 좀 더 자극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쇼폼
판매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휴대전화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지배당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거의 지배적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참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눈 뜨자마자 휴대전화로 일단 시계 확인하고 밤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타고 이동할 때 휴대전화 못 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쇼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휴대전화에 거의 중독된 채 살아가는 거에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이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거의 이것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되면 의존증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를 뭐 강제로 어떻게 규율하냐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요. 가정 내에서 약속을 만든다거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만큼은 조금 자제하자, 라는 네. 자율 규약을 맺거나 이런 예.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강제로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율적 규제라는 말이 또 굉장히 와닿네요. 일단 제 자신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어느 정도 뭐 30분 이상 보지 않게 뭐 이런 좀 정해놓고 자식한테도 또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법이 된 이름들, 이른바 네이밍 법안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만취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배승아 양이었죠. 승아 양의 유족이 음주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법안을 요구했습니다. 일명 배승아법인데요. 돌아보면은 법이 된 이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먼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발의된 구하라법이 있었죠. 발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의 상속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죠. 구하라법은 이제 민법 개정안을 여기에 연예인인 구하라 씨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왜 구하라법이 됐냐면 2019년이 굉장히 세상을 떠나서가게 한 일이 있었었죠. 구하라 씨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네. 갑자기 구하라 씨의 생모다 이런 분이 나타나서 유산의 절반을 날 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당시 민법상으로는 내가 권리가 있다. 네네. 왜 우리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민법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구하라 씨 오빠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네. 했고 전 국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이제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구하라 씨가 너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맞아요. 돈부터 챙기려고 뜨느냐. 도대체 네. 그럼 구하라 씨가 저렇게 사망을 하기 전에 엄마는 어떤 도움을 줬느냐. 이런 공분이 좀 맞물려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구하라 씨의 입법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 숨진 자녀의 유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든지 네. 아니면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면 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학대했는데 맞아요. 유산 상속 아이의 어떤 사망했을 경우 다른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든 법안이 구하라법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법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양육의 의무를 다했냐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구하라 그 어머니 친모에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예. 이게 소송이 간다라고 하고 또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사실상. 자, 앞서 언급한 고 배승아 양 또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다고 하죠. 이 민식이법 윤창호보다 너무나 마음 아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 두 법안 모두 사망한 민식군과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좀 허점이 있다라는 네.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런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이제 민식이의 부모님들이 국회를 자주 찾아와서 내 아이와 같은 사망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건데 윤창호 씨의 지인과 친구들이 국회를 찾았었죠. 네. 윤창호 씨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망을 이르게 된 건데 그 원인이 이제 운전자의 예. 음주운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윤창호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쿨존 사고니까 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 것이고 음주운전했잖아요. 그래서 윤창호법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 아,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피해자가 그걸 또 고스란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또 무거운 그런 지금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를 예, 예. 말씀하시는 참 거죠? 가해자. 어머 큰일 날 뻔했다. 네네네. 네, 앞으로 가해자가요. 법정에서 예.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저는 법이 된 이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바로 태환이라는 이름인데요. 99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황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6살 김태환 군이 집 근처의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그냥 뿌린 황산을 그대로 맞고서 49일을 투병하다 숨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2015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태환이법의 영향이 상당했다고요? 이 태완이법을 만들게 된 건 뭐냐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네. 언젠가는 처벌받는다. 아, 그래요. 이런 맞아요. 거였었고요. 네. 특히 우리가 어떤 정말 끔찍한 사건, 특히 이제 도저히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살인 사건의 네.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다 보니 나중에 범인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죄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 사건의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서 이번에 잡혔는데 네. 도둑질은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살인죄는 처벌을 못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 보니 네. 여기서 태완이법을 적용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완이가 일단 이 태완이법이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면 네. 영화 재심에 나왔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네. 이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재심도 가능해졌고 10년 옥살이 했다가 나온 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에게도 영향은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DNA를 채취를 했어. 근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특정하기가 어렵다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후에 다른 사건으로 어떤 사람이 검거가 됐어요. 네. 그 사람의 DNA와 비교해 봤더니 이 사람은 자범이 아니다, 살인범이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뒤에 잡혔는데 이 법이 공소시효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현 쓰죠. 아직 남아 있어서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건데 구로구 살인 사건, 원주 살인 사건이라고 예전에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네. 각각 15년, 14년 만에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게 됐다. 이게 다 이제 사실 태완이법에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경찰 입장에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공소시효가 한 달 후면 끝나는데 네. 이 장기미제 사건을 우리가 굳이 수사를 해야 되나?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공소시효가 없어지다 보면 장기미제 사건 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잡기와 말겠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하겠다. 네. 법의 심판대에 서야겠다. 이런 곳에도 영향이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긍정적인 그런 뭐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낸 건 맞는데요. 자, 재범 우려가 큰 또 고위험 성범죄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출소를 했을 경우에 초중고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 인근에 거주를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독특하네요. 한국형 제시카법. 예, 이 원래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지금 40여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겁니다. 제시카 런스펀드가 피해자인데 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당시 9살인 제시카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네. 성범죄자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라는 것은 이미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성범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범 비율이 높은데 단지 이번에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만기 출소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어린이집이라던가 초중고 분군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재식화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에 모든 주거지에 못 살게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초중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비롯한 미성년자 교육시설에부터 최대 500m까지의 이 구간에선 적어도 살지 못하게 된다는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0m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50km는 저쪽으로 또 보내야 되고 그럼 갈 데가 없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이 뭐 네. 위헌 요소도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범죄자들의 가족들의 문제 이런 분도 결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서 만약 50km라고 했을 때도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500m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다른 나라 선례를 좀 살펴보니까 네네. 어떤 가정폭력이라던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좀 광범위한 지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 즉 범죄자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두는 것도 있지만 이 피해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1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특징이 이 가정을 벗어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런 경우에 네.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줘서 예를 들면 피해기관과 상담을 하게 한다던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알아보게 하는 1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준다. 저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사회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감시를 촘촘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촘촘해야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함께 얘기한 법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이름이 붙은 이러한 법안들이 더욱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명 또 네이밍 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기억하기도 쉽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긍정작용과 부정작용이 다 있습니다. 긍정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참여하면서 추가적인 희생을 막자라는 의미이고 예. 우리도 이제 민식이법 하면은 사고로 숨졌던 민식이군을 딱 떠올리면서 경각심을 다 갖게 되잖아요. 네.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사망한 사람이 원치 않았을 경우 과연 내 이름이 붙은 법안이 계속 있는 것이 맞을까? 특히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조두순법이라고 있죠. 맞아요. 저도 그게 성범죄자의 생각나더라고요. 이름을 딴 건데 초기에 이게 조두순이 아니라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이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법안을 만드냐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또 정치인들도 조두순 법안으로 이름을 짓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주의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초반에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네이밍 법안을 할 때는. 자, 이 외에도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단 말 그대로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있겠죠. 신해철법. 그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피해자의 어떤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마침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사고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고요. 또 세리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13년도에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내렸던 원생이 사망한 거였는데 뭐냐면 이게 교통사고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 후진하는 어린이집 바로 그 차량에 치여서 숨진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여러 가지 보완된 것이 이제 세리미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N번방법 해서 된 것은 이 N번방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N번방을 막자라는 취지를 담아서
어떤 사건의 이름을 딴 법안도 있고요. 예.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왜 무슨 뭐 효자 3법 그래서 여야가 서로 어떤 뭐 어버이날을 뭐 공휴일로 지정하자 네, 네, 그래서 네. 효자법 또는 뭐 불효자에게는 이런 걸 주면 안 된다 해서 불효자법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정치권에서 나오는 네이밍 법안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밍 뭐 이제 법이 조금 쉽게 이제 인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래도 네이밍 법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은 네이밍법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때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이 피해자의 이름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성범죄 사건의 아유, 피해자의 이름을 맞아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내 이름이 계속 불리는 것을 원할까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도 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에 너무 빠지지 않게 잘 봐야겠죠. 똑같은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것에서 좀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요즘 전국에서 또 가장 핫한 시장이 바로 충남에 있는 예산시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재래시장도 많이들 가시는데 요 예산시장은 또 우리 백종원 씨가 조언이나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지역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자, 백종원 시장, 백종원 거리로 유명해졌는데 최근에 또 이름을 내리기로 했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백종원 씨하고 예산군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됐다라고 하고 네. 그 백종원 씨가 아마 그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서 또 이게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백종원 국밥거리, 백종원 거리 이렇게 내걸었는데 좋아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상인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백종원 씨 본인도 마음을 많이 다쳤고 또 이제 예산군하고 협의하에 이런 이름은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또 한편 서울시는 연예인과 팬클럽의 기부로 조성된 숲인 스타숲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나 단체 또 팬클럽들이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강사업본부가 장소 제공과 각종 도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스타들의 이름을 딴 스타숲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관리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딴 숲이 있죠. RM 숲, RM숲, B숲, 라든가 뭐. 전국숲 그리고 이제 트로트 가수 영탁 씨의 이름을 딴 네. 영탁숲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생일날 같은 데 보면 막 전광판에 광고 실리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데 함께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재밌는 이름,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름이 있으면 거기가 또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차원이긴 한데요. 네. 2010년 초중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적은 뭐냐면 2010년대 열풍이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잡초가 우거져 있다던가 쓰레기가 많은데 이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도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면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 이름에 딴 긍정적인 마케팅은 물론 좋지만 네. 숲이라는 것은 저절로 잘 가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할지 이런 부분도 미리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토크, 노조부터 정치권까지 새 바람이 분다인데요. 얼마 전에 주 69시간 근무가 화제가 되면서 MZ노조가 새롭게 떠올랐는데 점점 반란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2030 중심으로 한 이른바 MZ노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격으로 꼽히는 한 노조가 양대 노총을 겪었고 사내 근로자 대표로 또 한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공사나 이런 데서 노조위원장 출마하는 분들이 네. 양대 노총,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어떤 출신 분들이 네. 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출마해서 우리 노조를 여기에 뭐 가입시키거나 연대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올바른 노동조합이 영업본부 노동자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양대 노총과 관련된 후보들을 꺾고 당선이 됐다라는 걸 합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노동운동에도 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올바른 노조는 MZ 노도 연합 조직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MZ세대 청년 변호사들로 뭉친 또 변호사 모임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21일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네. 저는 뭐 대한변협도 있고 예.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음. 있고 근데 이분들은 어떤 거를 중심에 놓을까 봤더니 네. 공정, 공익, 공익.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겠다라고 하고요. 오. 첫 총회 변호사들이 한 60명, 60명 오, 정도 많네요. 모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전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 뭐였냐면은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변호사 입장으로서 입법을 제안하겠다. 아. 물론 이제 국민들이 예를 들면은 국회를 통해서 또는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니까 현장에서 변호 활동하다가 야, 이 법은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음. 국민들의 눈높이라던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젊은 세대도 기발함과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안들을 많이 좀 제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1년 앞뒀죠. 여의도에서 제3지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또 주축이 돼 있다고요. 예. 예. 일단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름을 세 번째 권력 이렇게 붙였는데 예.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당, 새로운 세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네.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장혜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 운영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9월을 목표로 잡고 네. 재탕장 수준의 어떤 새로운 것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보통 정의당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네.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을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 과정에 누가 왔느냐? 네. 물론 이제 참여했다라기보다는 출범식에 온 어. 거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오. 공동비대위원장이 참여해서 예, 예.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뭔가 잘해보자 이런 목소리를 음.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무당층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성에 있는 양당 다 싫다 이런 의미인데 예. 그래서일까요? 제3지대의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금태섭 의원이 주도를 전 의원이 주도를 했죠. 전 의원이 주도해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의 토론을 열었는데 좌장격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보수당과 진보정당을 모두 오가면서 큰 예. 선거를 지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새로운 조직이 있는데요. 한국 정치평론가협회가 탄생을 했다고요. 제가 예. 정말 잘 아는 선배님들이 주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5월 12일 본격적으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회장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상임 부회장의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관옥 개명대 교수, 사무총장에는 이승훈 변호사님인데 이 모든 분하고 제가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또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예.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평론의 권익 옹호 등을 규정한 정관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출범식 행사 준비위원장은 이종근 전 데일리한 편집국장님인데 이분 역시 저랑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왜 같이 참여 안 하시고요? 하실 법도 한데 좋은 영향을 또 미치실 아니 텐데. 일단은 뭐 네. 이렇게 뭐라고 집행부라고 해야 네.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도 이제 참여할 기회를 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시대 변화에서 맞춰서 이제 불어온 새바람입니다. 이게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멋있는 경쟁보다는 너무 싸움에 지쳤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이런 바람들이 나는 무조건 옳고 당신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논리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기성세대의 잘한 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좀 건설적 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네. 과거 기성세대 다 잘못됐다 해서 그치지 않고 과거 기성세대는 뭘 잘못했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런 가치와 이런 정책을 선보이겠다라는 그들만의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무서운 젊은이들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냥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무서운 뭔가 본인의 무기, 즉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철학과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서로 고칠 건 고치고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불안과 기대 속에 곳곳에서 부는 새바람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희연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연락 주시면 저희 또 전화 연결도 도와드릴 거고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여러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는 듯한 그녀를 매일 상상해 yeah. 입가에 미소가 yeah. 나도 몰래 yeah. 내 머릿속 내 꿈속에 그녀는 내가 야야야야